지금 뭐를 지금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웃고 떠들고 엎어져 있는 가운데, 네. 잃어버린 가운데 뭘 얘기했냐면 세상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얘기한 것처럼 유리수로 모든 수를 다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작대기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순간 얘는 다른 작대기와 n분의 n의 꼴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작대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수 중에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존재해요. 야, 그래서 유리수라고 했구나. 왜냐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수, 무리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레이시오널이라고 한 거였고. 네네. 그다음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아니, 한국 사람이 그걸 번역할 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고려하고서 무리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유리수로 했을지 않았을까?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중의적이야. 근데 이치리자에는 합리적인 이런 뜻도 있는데 따지다는 뜻도 있거든요. 따질 수 있는 수, 따질 수 없는 수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 때는. 비율이면. 네. 그렇군요. 그것도 역시 일본 문화 수준이 우수합니다. 역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 잘했군요. 그렇군요. 네. 그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는 개인적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수니까 실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처음에 실수라는 단어를 딱 접했을 때 되게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미스테이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실수. 이것도 약간 좀 용어를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진짜 수. 뭐 그런 식으로. 실수 허수 이렇게 하죠. 북한은 진짜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진짜 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역시.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 처음에 발견된 거 우리 독실이가 얘기해 줄려나 모르겠는데. 히파수스. 그죠? 뭐냐면은 그거 아니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사각형에서 하나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 대각선이 루트 2. 나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루트 2를 우리가 따질 때 1.41417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수로서 길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길이를 잘라낸 거야? 있어요. 길이가 있는데 그런 계속해서 가는 그 길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것이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파이, 2 여기서 말하는 2는 x 플러스 x분의 1의 x승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나타나는 1 플러스 x분의 1이구나. 요거를 우리가 자연 로그의 밑이라고 하는 2로 정의를 하거든요. 경상도 스타일로 말하면 2. 예? 2가 아니라 2가 있어요. 2. 야, 그게 왜 경상도 스타일이 돼요? 경상도에서는 2라고 부르고 숫자 2는 2라고 해요. 그러니까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말하면 해요. 나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2라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까봐 영어 그 소문자 2로 표현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도 무리수, 파이도 무리수, 루트 2도 무리수, 다 무리수예요. 근데 지금 질문한 건 이거지. 그 실제로 존재하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진짜 있어 그거? 반지름이 1인 완벽한 원을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지. 완벽하게 못 만들어. 그런데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고 그거의 둘레를 재면 그거는 2파이잖아요. 예, 맞아요. 실제로 2파이잖아요. 2파이. 그러면 실제로 끝없이 가는 거야. 길이가. 실제로 완전한 원은 형이상학적인 거지만 형이상학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존하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줄의 길이를 재보면 결국엔 원자의 집합이니까 원자 길이 단위로 쪼개지지 않나요? 라고 누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원자라고 하는 건 부피가 없기 때문에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네. 자, 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길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의 체계 안에서 수의 관념 안에서는 실존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무리수의 개념부터가 다시 되게 신비로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그 무리수라는 게 사실은 비합리적이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수인 거야. 왜냐면 소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수라는 게 존재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는 이유는 우리 뇌 친석기 때부터 발전한 우리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체계를 어디까지 가냐면 허수를 빼고는 허수라고 하는 건 그냥 하지 맙시다. 귀찮아. 허수를 빼고 나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을 다뤄본 거예요.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뺄셈을 우리가 빼기에 대해서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정수라고 하는 집합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곱셈이라고 그러니까 음수와 음수의 곱셈 정수에서의 곱셈이 뭔가 애매해지더라.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조차
음수 어떻게 곱하는 게 양이 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개념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제 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과학자들이라든가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수라고 하는 건 빚의 개념으로 봤어요. 부채, 빚을 지는 거다. 이해하기 쉽네. 근데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음수와 음수의 곱이 양수가 된다는 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실생활과 동떨어져서 수학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고, 정수가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있게 확장하다 보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났고, 유리수가 그럼 제 질문은 요거예요. 유리수가 아까 물어봤죠. 실제로 모든 수를 아우를 수가 있냐? 실존하는 모든 수를 아우를 수 있냐? 라는 질문에서 당연히 그렇죠라고 두 분이 대답하셨지만 실제는 루트 2라고 하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증명조차 가능하고 사실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시키면 합니다. 그래요? 원래는 되게 어려운 증명인데. 똑똑하다. 그거를 그것도 물론 외운 거죠.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거를 무리수를 포함하면 이제 모든 연속된 수체계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수는 완전해요. 실수는 정말로 연속적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다 닫혀있구나. 다 닫혀있고 연속적이에요. 빈칸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되게 그렇네. 있어 보이는 말로 실수는 완비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completeness. 그렇게. 실존하는 수를 이제 체계를 완전히 세운 거예요. 이 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해도 가능한 거야. 근데 이제 모든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느냐, 수체계 안에서의 모든 명제가 참고지심을 판별할 수 있느냐라고 수학자들이 꿈꿔왔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수리철학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게 괴대리 불완전성의 정리로 그거는 부정을 하기도 하죠. 일단 근데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직선을 걷을 경우에 우리가 자연수는 너무 듬성듬성 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유리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수도 합시다. 0 정수.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것들이 정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듬성듬성하니까 유리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점을 더 세분화시킬 수 있고, 그죠? 사실상 다 완전히 세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히파수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자였는데 발견했어요. 근데 두 가지 있어요. 히파수스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표하려고 해갖고 그건 비밀이다.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있다는 거는 위험하다. 말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려고 하다가 분노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한테 배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혹은 히파수스 스스로가 너무 실망해갖고 바다에 뛰어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돌아가셨군요. 그 신념, 어차피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고, 돌아가셨네. 신념에 의해서 좀 그런 것들도 되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대단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라는 게 지금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수의 체계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흐름이 있는 거고,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추상적인 세계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라든가 인간의 이런 추상적인 개념, 숫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어요. 마방진도 만들고. 그렇죠. 예. 마방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같은 데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라든가 영화, 판타지 속에 많이 구현이 돼 있는데, 마법을 쏠 때 이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알파벳이라고 해서. 열혈강호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하늘 천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파이고. 그렇죠. 글자의 어떤. 글자의 힘이 깃들여 있다고도 믿기도 했고, 그게 숫자까지 연장이 됐던 것 같아. 피타고라스 학파한테는. 싸울 때 3.14! 데미지 8. 파이를 받아라. 그렇군요. 바닥에 직각 삼각형 그리고 행사를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종교 의례를 거치고. 예.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수체계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원래 숫자라는 게 우리 자연 세계에는 있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인식을 하나? 쉽게 얘기하면? 까마귀가 몇 가지 샌다는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말도 좀 발굽으로 그걸 더하기를 한다라는. 그거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사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말이 그걸 봤대요. 청중들을 관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6을 쳐야 되는데 발굽을 6번 정도 치면 사람들이 갑자기 하고 놀라는 순간에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거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침팬지가 덧셈 같은 걸 한다는 얘기가 있나? 유인원들이?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네 명이 들어갔다가 3명만 나오면 아직 사람이 1명 있는 걸 침팬지나 그런 애들 다 알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자기 자녀를 헤아릴 때도 당연히 수개념이 없으면은 확인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자기가 뭐 개인데 강아지를 7마리 낳았다 그러면 확인하잖아요, 항상. 어미개들이. 근데 그거 수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냄새로 그냥 냄새 어떤 냄새가 1번, 없어졌네? 냄새 라고만 2번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번호 붙여가면서 첫째, 둘째 이렇게. 냄새 넘버 5 이렇게요. 샤넬 넘버 5가 없어. 맞다. 이거 얘기해야겠다. 맞다. 아까 실수가 모든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렇지 않고 0에 대해서 나누는 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0으로는 못 나눠요. 아, 그렇군요. 없는 거는 못 나누는 거예요. 학교에선 뭐라 외우지? 0으로 나누는 걸? 그냥 부정. 그거는 거야? 정의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답안을 쓸 때도 0이 아닌 이게 들어가야 돼요.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안 돼요. 부정돼요. 혼나는군요. 근데 연속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하자면 무한히 커지겠죠. 그렇네. 무언가를 0으로 나니까 아주 작은 걸로 나누면 커지잖아요. 0으로 나누면 무한히 커지겠군요. 아주 작은 걸로 나누다가 없는 걸로 나누게 되면 무한히 커지겠는데 사실 그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극한 개념으로 갈 때는 가는 거지 그 무한이라고 하는 게 수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철학적이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극한의 개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수학자들이 수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도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 극한의 개념이 엄밀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상 뉴턴, 라이프니츠 이런 데서 이제 미분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극한이 엄밀해졌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극한은 지금 코시가 얘기했었던 엡실론 델타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그거는 이제 극한을 정의하는데 엡실론 델타요? 엡실론 델타. 엡실론 델타. 우리가 그 그리스어 쓰는 그 엡실론과 델타를 가지고 네. 그거로 극한을 정의하는데 그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뉴턴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극한. 그렇지. 극한. 당연하죠. 수학 안에서 엄밀해지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 수학도 나름의 체계가 있는 학문이더라라는 거 얘기하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다루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에 수학 유전자라는 책이 머릿속에 지금 가물가물하게 수학 유전자요? 기억이 나는데요. 네, 수학 역사를 다루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수학이 역사적으로 발달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점점 고도로 정교화되고 추상화되면서 이렇게 발달해가는 것처럼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그렇게 쭉쭉쭉 발달해 왔고 그 핵심에는 어떤 패턴이라던가 상징 추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 인간 뇌, 집단 지성, 그죠? 그게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우스 같은 분들이나 가우스, 오일러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재 중에 초천재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수학자들 집단에서 연구된 그런 성과가 없었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있는데 페르마라고 하는 되게 대단한 양반이 있어요. 그 수학자가. 아이고 대단한 분 참 많네. 천재 중에 하나인데. 이놈의 천재들 문제. 그분이 되게 단순한 거를 정리를 하나 했는데 그게 증명이 잘 안 되는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너무 단순해서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은 C의 n승인데 그거를 성립하게 할 수 있는 n이 3 이상인 자연수로 이루어지는데 그 식을 만족하는 ABC 순서상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ABC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 지금 내가 보면서 얘기하자니까 막 꼬인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의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존재하는 ABC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3 이상이 되면 n승 제곱이 아니라 3승, 4승, 5승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쌍이 불가능해요. A의 3승 더하기 B의 3승은 C의 3승이라는 걸 만족시키는 A, B, C의 자연수가 없다. 없어요. 예. 4승도 없고 5승도 없고 모든 수에 대해서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유명한 게 페르마가 나는 이걸 되게 놀라운 방법으로 증명했다. 근데 여백이 좁아서 노트에다가 여기 요백이 좁아가지고 그건 굳이 증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시비로. 그 노트가 발견된 다음에 이제 그 페르마가 했었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 걸려 400년이 걸렸어요. 그건 어쨌든 증명은 됐어요? 증명 최근에 됐어요.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90년대. 근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페르마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대수학들, 위상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고 간신히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알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아마도
증명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대충 머리로 생각하다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외연해갖고 모든 자연세대 성립하겠지라고 그분이 실수한 게 아닌가. 아마 당시에 페르만은 아마도 증명하지 못했을 거다. 지금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되게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천재라도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체계에서의 한계.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페르마 선생님께서 지금의 증명을 딱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나 못했었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증명을 하려는 게 있잖아요. 흥미 위주로 된 것들 볼 때 어떤 수학에서 풀지 못한 10대 난제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세계에서 천재들의 수학자들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몇십 년,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기억에 남냐면 어떤 분이 대학 강단에 같은 칠판이 4-5개 이렇게 연결된 데서 그 과정을 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해서 하면 보고 있던, 경청하고 있던 수학자들이 감동이 일어가지고 그거를 박수치고 이런 장면 보는데 그게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효용성이 있어요? 그 난제를 증명하는 게? 효용성도 있는 것 같아요. 소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2, 3, 5 이렇게 1과 자기 자신이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들을 소수라고 말하는데 그 소수. 그 소수의 법칙이 없는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근데 없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소수의 근데 분포를 알려주는 가설이 말하자면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워낙 말이 유명해서 리만 가설이 뭔지 설명하기는 힘들고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리만 가설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LHC를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기본 입자로 되어 있는 거 발견한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수의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수체계 안에서의 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소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소수의 합, 곱 이런 걸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무리수 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리를 더 알게 해주는군요.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아니라 가능한 세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학자 와인버그 책을 얼마 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남는데 와인버그가 어떤 얘기하냐면은 그 물리학자들 중에서 우주에 대해서 사유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돼 있겠구나. 우주의 기본적인 표준 모형이 이렇게 돼 있겠구나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수학적인 증명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른 수학자 친구가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은 군론이라는 게 있었대. 수학에서 군론이라는 게 있다네. 그걸 가지고서 대입해서 풀면 된다라고 알려줘서 그 군론을 갖고서 그 물리학적인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지. 군론? 무리군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의미예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이미 발전돼 있었던 거야. 군론이든 뭐가 됐든 가능한 세계들을 이미 수학은 가능한 세계를 갖고 있고 실제 세계는 그 수많은 가능한 세계 중에서 하나를 채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실존하는 거잖아요. 그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GPS 위성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좀 적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게 되는데 상대로진 효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생활에 유용하지만 그거를 표현하기,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걸 근데 우리 실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질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사용해서 수식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거를 적용했을 때 실제로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또 하나 가정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암호화 방식이 사실 소수를 사용해요. 굉장히 커다란 소수. 얘기했었죠, 우리가. 뭐에 나왔어요? NSA 편에서 나왔었나요? 얘기했었어요? 네. 니네들은 도대체 500원 또 걸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1,500원 벌 때. 돈 많이 벌어야 돼. 소수의 규칙을 찾는다든가 소수의 소인수 분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소인수 분해를 하는 일반적인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 방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해법이 나타나게 되면 그 암호화는 깨져요. 사실상. 그렇군요. 근데 소인수 분해는 아마 해법이 없는 거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암호화는 그러면 풀 수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풀 수 있어야죠. 키를 알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어야죠. 엄청나게 큰 소수 2개의 곱을 전송 주고받고 양쪽에서는 소수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김도인이 굉장히 새롭겠다는 눈빛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튜링 했을 때 암호화 했을 때 말씀하셨죠. 시간이 많으면 풀어요.
시간이 많으면 푸는데 문제는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한 뭐 30분 만에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옥션과 지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3분 안에 끝났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생활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들만의 리그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과학이 발전할 때 있어서 반드시 수학이 먼저 발전해 있어야 돼요. 그 토양이 있고 그 이론들을 과학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수학의 발전은. 그러면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호텔 방에 무한대의 방을 가지고 있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무한명의 객실에 무한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호텔이 꽉 찼어. 방이 무한대야. 그런데 무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또 한 명이 왔어. 도착했어. 그 한 명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부킹으로요. 그 관리인이 무한대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나와서 일단 방에서 나와서 자기 방 번호에서 플러스 1인 방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1번 방에 있던 사람 2번에 들어가고 2번 방에 있던 3번에 들어가고 3번 방에 있던 사람 4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한 방이 비었잖아요. 지금 1번이 비었잖아. 네. 거기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인 거예요. 한 방이 무한인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방이 무한대기가 있어요. 도대체 뭘 듣고 있는 거냐? 거기 사람이 꽉 차 듣고 있어요. 그럼 무한대 방에 유한계의 사람이 유한을 더하더라도 무한이 되는 건 이해하시죠? 무한에 무한을 더하면 무한이다. 무한에 유한을 더했더니 무한이 됐어. 그렇죠. 무한대의 방에 무한대의 사람에 한 명을 더했더니 여전히 무한대야. 가능해. 더하는 게 가능해. 그럼 이제 무한대 방에 무한대의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또 무한명의 사람이 도착했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무한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야. 무한만큼 이동해야 되나? 무한만큼 이동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방에서 일단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씩 시간 순차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은 무한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전체 인원이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손을 잡고서 방에 들어가면 안 되나? 그럼 하나 안에 둘이 들어가죠. 그렇네. 하나 안에 꼭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서 자기 방번호 곱하기 2에 가서 들어가라고 그래. 그럼 1번은 2에 들어가고 2번은 4에 들어가고 3번에 있던 사람 6번에 들어가고 4번에 있던 사람 8번에 들어가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짝수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짝수도 무한계니까. 그럼 새로 도착한 무한대의 사람들은 무한계의 홀수방에 들어가라 되는 거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한계의 방에 무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근데 무한이니까 그냥 무한 사람이 도착했으면 그냥 남는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무한이니까? 있던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방 번호를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곱하기 2에 들어가라. 그러면 곱하기 2 하는 순간 다 짝수방으로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럼 짝수방에 다 들어갔을 거고 홀수방도 무한계니까. 이제 홀수에 무한대를 들어갈 수 있어요. 무한에서 무한을 더해도 무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의 개념과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 무한대는 당연히 집합의 크기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질문할게요. 홀수도 무한계예요. 네. 홀수와 자연수 중에 뭐가 더 크죠? 뭐가 더 원소의 개수가 많죠? 둘 다 무한이니까. 둘 다 무한 집합이야. 둘 다 무한이 많아요. 홀수도 끝이 많잖아요. 없어. 왜요? 둘 다 무한인데. 짝수 포함 아니에요? 네, 짝수 포함돼요. 근데 어쨌든 무한이니까. 무한이라는 거니까. 무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신론적인 한계 말고 존재론적인 한계로 우리가 본다면 그 집합의 원소 수가 어차피 둘 다 무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독실이가 하는 거는. 홀수가 많을까요? 자연수가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자연수가 많을까요? 홀수가 많을까요? 이런 씨백놈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돈을 줘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 뭐가 많아, 최 사장님? 둘 다 무한이니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당시에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무한이 같지. 무한이니까. 근데 크기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홀수보다 자연수가 많은 거야. 그렇죠. 자연수는 홀수 플러스 짝수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수 플러스 홀수의 무한, 짝수도 무한, 두 개를 더해도 무한이니까 둘 다 무한이니까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의 내리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각박한 시기에. 그러니까. 자, 그럼 이 질문할게요.
자연수와 정수는 뭐가 더 많아요? 자연수는 우리 정수.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해 보면 네.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표현을 하잖아. 네. 수체계를. 네네. 실수가 제일 큰 집합이고 그 안에 뭐 유리수, 무리수, 정수, 자연수 이게 다 이렇게 부분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부분 집합이 맞아요. 네. 자연수가 정수 안에 속해 있고 정수에서 양인 부분만이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유리수 안에 속해 있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실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집합 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거를. 근데 그럼 더 큰 거 아니야? 무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면 그걸 집합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야. 열린 집합이어야 되지. 열려 있겠죠. 그러면 정수랑 자연수는 당연히 정수가 크다. 그러니까 자연수는 오른쪽으로만 가요. 선을 하나 세워보면. 정수는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 왼쪽으로도 무한해. 그렇네. 그러니까 정수가 더 크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소 개수가 무한이라는 거니까 헷갈리네. 그렇지. 개수니까. 둘 다 무한이 되니까. 자, 그러면 유리수로도 갈게요. 유리수는 분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새끼야. 듬성 보면 0,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정수라면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무한분의 1까지. 아, 그렇죠. 0하고 1 사이, 그 한정된 사이에도 숫자 많다는 거지. 자연수는 꼴랑 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유리수와 자연수 중에서 뭐가 더 많나요? 다 무한해,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무한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유리수가 훨씬 많은 거야. 그죠? 그죠. 0하고 1이라고 그 사이에 딱 있는 거니까. 0과 1 사이. 그러니까 0과 1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정수는 꼴랑 2개야. 근데 그 안에 유리수는 무한히 많아. 그럼 당연히 유리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이미 의식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제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화가 났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지면 오히려 수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칸토어는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토어가 문제야.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집합의 크기는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크기라고 하지 말고 원소의 개수라고 하지 말고 농도로 바꿀게요. 수체계 안에서 농도가 누가 더 진하냐를 얘기할게요. 농도. 진한 정도. 그럼 당연히 농도를 얘기해도 지금 유리수와 정수를 비교하면 유리수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농도가 같아요. 칸토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모든 수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현대 수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칸토어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대수학자도 있었을 거고 칸토어보다 가우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 더 이전 사람일 거거든요. 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몰랐던 내용들인 거야. 칸토어가 19세기 사람인가요? 19세기 사람.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뭘 한 사람인가요? 집합론을 통해서 그 무한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 사람이에요. 실수의 완비성을 얘기할 때도 항상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가 칸토어에 의하면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수와 자연수는 크기가 같아요. 자연수와 정수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어.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연수를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 집합도 무한하고 정수 집합도 무한한데 자연수에서 1, 2, 3, 4, 5 이걸 어떻게 하냐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쭉 늘어선 다음에 1대1 대응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정수는 1, 마이너스 1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연수는 1만 있으면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는 거예요. 김도희 말은 뭐냐면은 그럼 일단은 2를 마이너스 2에 대응시켰어. 너무 문과적으로 생각. 그러면은 마이너스 남아있는 마이너스 2는 뭐에 대응시키냐는 거지. 2에다 2를 대응시킨 게 아니에요. 1에다가 1을 대응시키고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고 3에다가 그러면 모든 게 다 1대1 대응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린 끝을 모르니까. 그렇죠. 모든 게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면 칸토는 모든 무한은 크게 같다고 본 거예요? 자, 이게 재밌어. 자연수랑 정수는 1대1이 성립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호텔, 무한계의 객실이 있는 호텔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칸씩 뒤로 밀어도 무한한 거야. 네.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면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수와 정수는 지금 이해하신 게 정확한데 자연수와 정수는 집합이 크게 같아요. 유리수조차도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n분의 n이 몇 번째 나타나는지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켰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분수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2분의 1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더하기 n 번째 나타나요.
칸토에 의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호텔 지배인이 네. n분의 n을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방 번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방 번호를 바꿔야 돼 이제. 네가 있었던 방에서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n번 방에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대응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근데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1대1 대응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무한이니까. 근데 그러면 1대1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는 같은 무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수는 1대1 대응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왜요? 왜냐면 얘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대응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이제 칸토가 증명을 하는데 그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전부 다 무한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연수, 정수, 유리수는 그 집합의 크기가 같아. 근데 무리수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수의 세계를 바라보면 무리수가 훨씬 더 많고 무리수 중간중간에 섬처럼 유리수들이 존재하는 거야. 섬이 무한하지만 그래도 무리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매력을 느껴요. 수의 세계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의 세계에서 유리수는 연속적이지 않거든요. 빈칸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 빈칸을 메꾸는 게 무리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수는 완전하다. 그래서 완비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수는 연속이라고. 그럼 그 연속적인 세상에서 실제로 무리수는 똑같은 무한이고 유리수도 무한계가 있지만 두 집합 중에 뭐가 더 크냐라고 얘기하면 대응관계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한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칸토가 이야기했고 또 데데킨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독자적으로 그 얘기하거든요. 그때 수학자들이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구나. 논란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수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나중에 이런 걸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랑도 비슷하냐면 몬테올의 문제라고 그거를 다음에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몬테올. 몬테올? TV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을 때도 수학자들이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 확률을 내가 선택을 바꾸는 것이 더 확률을 높여주는 안 좋으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도 수학자들이 막 자기가 현직 수학 교수인데 이건 네가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메일을 보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대의 수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몬테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힘들 것 같은데? 봐서. 근데 독실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두 가지 얘기를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거든. 첫 번째는 일단 무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한에 대해서 칸토어 이전에는 무한이라는 걸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칸토어에 와서 집합론 그리고 1대1 대응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무한이라는 것도 비교할 수 있다. 근데 특히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만약에 실수라는 것이 지구라고 한다면 다친 게 아니겠지만 지구라고 한다면 바다는 무리수인 거야. 무리수가 바다를 채우고 있고 뜨문 섬으로서 유리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무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똑같은 무한이지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같은 게 있고 더 큰 게 있더라.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 당시 사람들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몬테올 문제와 또 연결시켜서 좀 얘기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제가 비판을 붙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대단하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한 게 있죠. 아니요, 재밌어. 대단해요. 대단한데 당대의 수학자들도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까는 말도 안 되게 당연히 커 보이는 유리수는 더 많다, 똑같다고 개수가 똑같다고 하더니 이제 무리수는 훨씬 많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1대1 대응이 되면은 크기가 같은 거다라고 누가 얘기하냐고요. 누가 정해줬어? 신이 정해줬나? 수학의 신이? 또 그러네. 홍성대가 정해줬나?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칸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논란이 있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찬사를 보내냐면 말이 기억이 안 나. 되게 있어 보이는 칭찬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받았던 칭찬이 되게 비슷해요. 인간 사유의 위대한 승리다. 인간 지성. 사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인 거예요. 실존하는 세계가 아닌 거야. 무한집합끼리의 크기를 비교한다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수학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갈릴레이 그 코페르니쿠스랑 했었던 그 천동설 지동설을 이야기할 때는 천동설이 지동설로 변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관찰이 있었어요. 관찰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네? 하고 뭔가 문제제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과학의 발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데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뭔가 에러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지금 칸토어가 무한집합의 이론을 얘기한 거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관찰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에 지가 스스로 그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낸 이론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관찰을 해보니까 이상하네. 별빛이 바깥으로 밀려나 있네. 뭔가 시공간이 휘어져 있네.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순수하게 맥스웰 방정식 4개를 가지고 이상하네? 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이론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도 좀 제가 극단적인 예로 처음부터 한 번도 별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이 당대 수학 교육을 받았고 맥스웰의 어떤 방정식을 알고 있었으면 혼자 생각만으로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도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 순수하게 인간 지성, 사유만으로 이루어진 이론인 거니까. 물리학에서 그걸 사후 예측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있고 그 이론이 정립된 다음에 나중에 그 전에 발견됐던 실험들이나 그 이후에 발견됐던 실험들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지금 그게 현대 물리학에서 어떤 화두죠. 미리 예를 들면 식습자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밝혀내잖아요.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게 되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수학적으로 있을 것 같아. 이론적으로 있을 것 같아. 그게 먼저 예측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거든요. 칸토어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수학적으로 실제 형이상학적인 수학의 세상에서의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를 하면서 수학의 세상을 넓히는 거죠. 확장시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지금 수로 이루어진 세상을 얘기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냥 재미는 있는데 이걸 파고들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좀 직관적인 사람이라서 과학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학은 이제 이건 직관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노이만? 폰 노이만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는 거다. 이런 개념을 약속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수학이 그런 학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 수학은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오덕들이 에반게리온 정리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죠. 근데 나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게 문제야.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무리수나 아니면 무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철학에서는 그걸 싸우잖아요. 물리학에서도 한때 싸웠고 그렇죠. 그 인식론적인 건가 존재론적인 건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야. 무한대를 우리가 무한대라는 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한대라는 건 없는데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걸 무한으로 느낀다. 그 인식론적인 설명이겠지. 반면에 무한이라는 게 진짜로 레알 존재해. 그게 존재론적 설명이잖아요. 철학은 그걸로 항상 싸우는 거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인식론적인 문제인가 존재론적인 문제인가. 근데 수학은 그걸 존재론으로 표현해요. 무한이다. 그럼 무한이 있는 거야. 인식론의 한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이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라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사유 실험을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듣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야, 이놈 시키를 그냥.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장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로 확장해서 정수로 만들고 유리수로 만들고 무리수로 만들고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로 확장해 나가면서 곱셈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곱셈이 원래의 정의는 A 곱하기 B는 A를 B번 더한다였는데 이제는 그걸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상상이 불가능한 게 원래 정상인데 그걸 확장을 통해서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실제와는 이제 연관이 없어졌지만 실제 세상과 연관이 없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만 수학의 세계를 표현했고 n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2의 3승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2를 3번 곱한 거예요. 아까 더한 거였고 그런데 그러면 2의 루트 2승은 뭐냐? 2를 루트 2번 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의상 말이 안 되는 거야. 3번 곱하고 0.1 곱하고 그게 말이 안 되지만 그거를 확장을 통해서 사고가 확장되어 나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인간의 지성만으로 사유만으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구축한 게 수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완전하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고. 수학 24부작
1부를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24부 하면서 순위를 하나씩 낮춰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우리가 다 돼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다음 시간에 좀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엎드릴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이 왜 존재하며 함수의 극한은 무슨 뜻이며 연속성은 무슨 뜻이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난 고등학교 때 저게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게 저런 뜻이었구나라고 만약에 깨달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외웠었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까 그 정의에서부터 좀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뭐든지. 채점의 대상이 아니라 놀이로 보면 재밌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놀으라고? 재밌지 않습니까? 사유가 안 돼서 화가 나요. 일단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숙제로 냈었던 것처럼 요거 하나 어떤 수학자들의 세상에 관심 있는 분들 이거 되게 히트쳤던 영화인데 뷰티풀 마인드라고 뷰티풀 마인드 그거 존 내쉬 게임 이론 만들었던 존 내쉬 존 내쉬 예. 굉장히 발음이 어떻게 봐도 좀 이상하네요. 그래요? 존 내쉬의 생애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거 뷰티풀 마인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요 다음 시간에 그럼 뷰티풀 마인드 얘기를 좀 하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뷰티풀 마인드에서 리만 가설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그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미쳐버리는 잠깐 미쳤었던. 일단 다음 시간에 수학을 좀 연장해서 얘기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걸 좀 급하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재밌었다.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 수학이 너무 재밌어. 혼자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수학이 재밌어가지고. 눈빛이 너무 반짝거려. 나 이런 미쳤어. 사고 좋아. 이렇게 어떤 찌질한 사고 있잖아요. 전혀 현실과는 무관한 사고가 재밌어가지고. 지금 수학을 또 찌질하다고 하셨거든요. 안티팬을 보고 있는데. 근데 무한에 대한 거는 사실 칸토어 이름은 들었었거든요. 대충 무한에 대해서 비교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독실이가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호텔 예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좀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볼게요. 네. 쭉 들어봤는데요. 수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고유의 상징 체계를 만들어 나간 거네요.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체계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실생활을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가 지네끼리 막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논리적인 규칙과 수학적인 개념, 수학적인 규칙들이 점점점 추가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네. 그렇군요. 토론 한번 신랄하게 물어뜯어봅시다. 저는 이 마지막에 좀 궁금해서 다음 시간에 좀 여쭤보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한의 크기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맞아요. 김도인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이게 19세기에 칸토가 말을 해서 공론화된다고 했는데 스피노자가 17세기에 이제 에티카 책에서 무한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진짜? 그리고 저는 이게 영화에서 안녕 헤이즈 이런 영화 좋아하는 영화 있는데 거기서도 나와서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가 안녕 있어요. 헤이즐. 네. 저도 무한의 크기라는 게 나와서 문과적으로 사고해서 저 무한의 크기라는 개념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독실님이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를 듣고 나니까 되게 헷갈려졌어요. 다음 시간에 김도인이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무한의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어. 무한의 크기가 어딨어 인문학적에서 그냥 한계가 없는 거지. 에티카 얘기했다며. 다 끝났나요? 얘기? 네네. 저희 그 카페에다가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이 제발 그만해라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음 주 쉴 수 있습니다. 누구 말? 제발 좀 그만하라고. 내가 해달라고 할 거야. 한 분이 글을 올려주시고 그 안에 리플 한 100개 정도를 제발 좀 그만하자. 철학 좀 하자. 달아주시고. 철학 싫어. 일단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수학을 좀 연장해가지고 계속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유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